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거실에서 조카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외삼촌은 언제 저 집에서 내쫓아? 만호의 손에서 책이 떨어졌습니다. 동생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번에 땅명에 바꾸면 바로 정리해야지. 안 그러면 늦어. 그럼 외삼촌을 어떻게 내보내요? 요양원 보내야지. 치매 진단 나오면 강제로 보낼 수 있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만호는 이불을 꽉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78 노인이 그날 밤 모든 것을 들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반격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 안녕하세요. 저는 정만호입니다. 78살이에요. 평생을 교사로 살았죠. 정년 퇴임한 지도 벌써 13년이 됐네요. 저는 경상북도 봉화군 소백산 자락에 삽니다. 작은 별장이에요. 20년 전 퇴직금으로 지은 집이죠. 땅은 300평, 집은 40평 정도 됩니다. 크진 않지만 혼자 살기엔 넉넉해요. 아내는 10년 전 세상을 떠났어요. 자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혼자예요. 가족이라곤 여동생 정만순이 전부예요. 7살 아래죠. 서울에 살고 있어요. 동생에겐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어요. 조카들이죠. 아들이 28, 딸이 20입니다. 저는 평온하게 살았어요. 책 읽고 산책하고 가끔 동네 어르신들과 바둑 두고. 그런데 석 달 전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오빠, 우리 좀 거기서 지내도 될까? 왜? 무슨 일 있어? 집 리모델링 하는데 시끄러워서. 좀 조용한 데서 지내고 싶어. 저는 흔쾌히 허락했어요. 그래 와. 방 넉넉해. 고마워 오빠. 한 2달만 있을게. 그렇게 동생 가족이 왔어요. 동생, 매형, 조카 둘. 처음엔 좋았어요. 집안이 북적였죠. 오랜만에 사람 사는 느낌이었어요. 저녁엔 함께 밥을 먹었어요. 조카들은 도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저는 즐거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동생은 자꾸 땅 문제를 꺼냈어요. 오빠, 이 땅명에 아직도 오빠 앞으로 되어 있지? 응, 그렇지. 나중에 어떻게 할 거야? 유언장 같은 거 써뒀어? 아직 안 썼는데. 왜? 그냥. 나이 드셨으니까 미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불편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매형도 이상했어요. 형님, 이 집 시세가 얼마나 돼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요즘 귀촌붐이잖아요. 팔면 꽤 받을 것 같은데. 팔 생각 없어요. 그래도 알아는 두시는 게 좋죠. 저는 씁쓸했어요. 왜 집값 얘기를 하는 걸까? 조카들도 달랐어요. 처음엔 외삼촌이라고 다정하게 불렀는데 점점 무시하는 듯한 태도가 됐어요. 밥 차려줘요. 방 좀 치워줘요. 명령조였어요. 예의가 없었죠. 저는 참았어요. 가족이니까요. 그리고 오늘 12월 15일 밤이었어요. 밤 10시쯤 저는 제 방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스토브는 껐어요. 연료가 아까워서요. 이불을 덮고 책을 읽었죠. 그런데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 집은 방음이 안 돼요. 벽이 얇거든요. 거실에서 하는 말이 다 들려요. 조카 딸 목소리였어요. 엄마. 응? 외삼촌은 언제 저 집에서 내쫓아? 저는 책을 읽다 멈췄어요. 동생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 땅명에 바꾸면 바로 정리해야지. 안 그러면 늦어. 제 손에서 책이 떨어졌어요. 쿵.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지만 거실 대화는 멈추지 않았어요. 조카 아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외삼촌이 순순히 명예 바꿔줄까? 바꿔줄 거야. 내가 유일한 가족이잖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서류 준비는 해둬야 할 것 같은데. 이미 했어. 변호사랑 상담도 끝났어. 저는 얼어붙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숨이 막혔어요. 내쫓는다고? 믿을 수 없었어요. 매형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도 조심해야 해. 노인네들 고집 세잖아.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해. 그럼 명예 바꾸고 나서 어떻게 할 건데? 요양원 보내야지. 여기서 혼자 살게 둘 순 없잖아. 요양원 비용은 외삼촌 연금으로 충분해.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이불을 움켜쥐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이게 진짜야?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조카 딸이 다시 말했어요. 근데 외삼촌 불쌍하긴 하네. 평생 혼자 살았잖아. 불쌍하긴. 그래도 우리가 잘해줬어. 이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러게. 애초에 자식도 없으면서 뭐하러 땅을 샀대. 다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평생 성실하게 살았어요. 남 해코지한 적 없어요. 동생한테도 잘해줬어요. 그런데 이게 대가인가요? 거실 대화는 계속됐어요. 엄마, 그럼 언제 명예 이전 서류 쓰라고 할 거야? 이번 주 안에. 빨리 끝내는 게 좋아. 외삼촌이 의심 안 할까? 안 해. 워낙 순진해서. 하긴. 우리 석 달이나 얹혀 살았는데도 아무 말 안 하잖아. 그래서 쉬운 거야. 저는 일어나 문 앞으로 갔어요. 나가서 대질하고 싶었어요. 소리 지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손이 문고리를 잡지 못했어요. 만약 내가 잘못 들은 거라면? 아니, 잘못 들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들었어요.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침대에 앉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책을 주었어요. 하지만 읽을 수 없었어요. 글자가 보이지 않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이 고요하게 쌓였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혼란스러웠어요. 거실 대화는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갔어요. TV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엔 그 말만 맴돌았어요. 엄마, 외삼촌은 언제 저 집에서 내쫓아? 눈물이 베개를 적셨어요. 밤은 깊어갔어요. 눈은 계속 내렸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이제 뭔가 해야 한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잠을 거의 못 잤거든요. 어젯밤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하기로 했어요. 일단 상황을 지켜보기로요. 부엌으로 갔어요. 동생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빠 일어났어? 응. 잘 잤어? 그럭저럭. 동생은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환하게 웃으며 밥상을 차렸어요.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걸까? 잠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침 식사가 시작됐어요. 조카들과 매형도 식탁에 앉았어요. 저는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동생이 말했어요. 오빠 요즘 건강은 어때? 괜찮아.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는데. 잠을 좀 못 잤어. 그래? 왜? 어디 아파? 아니, 그냥. 동생은 매형을 봤어요. 여보, 형님 얼굴 좀 봐. 안색이 안 좋지? 매형이 저를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그러게요. 좀 창백해 보이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불편했어요. 왜 자꾸 건강 얘기를 하는 걸까요? 조카 아들이 끼어들었어요. 외삼촌,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병원? 왜? 그냥 검진 차원에서요.
나이도 있으시니까. 저는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나 건강해. 걱정 마. 그래도요. 요즘 치매도 조기 발견이 중요하잖아요. 치매? 저는 당황했어요. 동생이 웃으며 말했어요. 애들이 그냥 걱정해서 그래. 오빠 건강 챙기라는 뜻이야. 나 치매 아니야. 알아. 근데 요즘 기억력은 어때? 멀쩡해. 그래? 그럼 다행이네. 식사는 어색하게 끝났어요. 저는 밥맛이 없었어요. 억지로 먹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왜 갑자기 건강 얘기를 하는 걸까요? 오후가 됐어요. 저는 산책을 나갔어요. 집 앞 소나무 숲길이었어요. 걷다 보니 마음이 조금 진정됐어요. 1시간쯤 걷고 돌아왔어요. 거실에 들어서니 동생과 매형이 앉아 있었어요. 오빠, 어디 갔다 와? 산책. 산책? 이 추운 날씨에? 응. 날씨 괜찮던데. 동생은 매형을 봤어요. 형님, 요즘 외출이 잦으시네요. 매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요. 혹시 어디 불편하신 데 있으세요? 없어요. 그냥 걷는 게 좋아서요. 그래도 조심하셔야죠. 혹시 길 잃으면 어쩌려고. 길 잃을 리 없어요. 여기서 20년 살았는데. 동생이 웃었어요. 그래도 나이가 나이니까. 혹시 모르잖아. 저는 기분이 나빴어요. 자꾸 나이 타령을 하는 게 불쾌했어요. 나 아직 멀쩡해. 알아, 오빠. 그냥 걱정돼서 그래.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뭔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동생 가족은 계속 제 행동을 주시했어요. 식사 때마다 건강을 물었고 제가 뭘 하든 관심을 보였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TV를 보다가 리모컨을 침대에 두고 왔어요. 거실에 가서 찾으려는데 조카 딸이 말했어요. 외삼촌 뭐 찾으세요? 리모컨. 리모컨이요? 아까 방에 두셨잖아요. 아, 맞다. 저는 방으로 가서 리모컨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봤지? 또 까먹었어. 응. 심각한 것 같은데. 엄마한테 말해야겠다. 저는 멈칫했어요. 리모컨 위치 까먹은 게 뭐가 심각해? 누구나 하는 실수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달랐어요. 모든 문제로 만들었어요. 다음 날 동생이 저를 불렀어요. 오빠, 잠깐 얘기 좀 할까? 응. 우린 거실에 앉았어요. 동생은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오빠, 요즘 건강 진짜 걱정돼. 괜찮다니까. 아니야. 애들 말 들어보니까 자꾸 깜빡거리신대. 그게 뭐가 이상해? 나이 들면 다 그래. 그래도 정도가 있잖아. 병원 한번 가보자. 싫어. 왜? 필요 없어. 나 멀쩡해. 동생은 한숨을 쉬었어요. 오빠, 고집 부리지 마. 건강이 우선이야. 내 건강은 내가 알아. 오빠. 동생은 화를 냈어요. 나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혼자 사시니까 더 걱정되잖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동생은 이어 말했어요. 만약 정말 치매라면 빨리 치료해야 해. 나중엔 늦어. 나 치매 아니야. 그걸 어떻게 알아? 검사해 봐야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얘기 안 할래. 오빠.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왜 자꾸 치매 타령을 하는 거야? 며칠 후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동네 슈퍼에 갔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이상하게 봤어요. 만호 씨, 요즘 괜찮으세요? 네, 괜찮은데요. 왜요? 아니, 그냥 동생분이 걱정하시던데요. 동생이요? 네. 며칠 전에 오셔서 만호 씨 건강이 안 좋다고 하시던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예요?
기억력도 나빠지고 자꾸 헷갈려 하신다고. 그런 적 없어요. 아, 그래요? 제가 잘못 들었나 보네요. 저는 물건을 사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화가 났어요. 동생이 왜 동네에 그런 소리를 하고 다녀? 집에 도착해 동생을 찾았어요. 만순아. 왜 오빠? 너 동네에서 내 얘기했어? 무슨 얘기? 내가 치매라고. 동생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그냥 건강 걱정돼서 물어본 거야. 혹시 주변에서 이상한 행동 본 적 있냐고. 왜 그런 걸 물어봐? 오빠 건강 챙기려고. 그런 식으로 소문내면서 동생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오빠, 나 진심으로 걱정돼서 그랬어. 혼자 사시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동생은 계속 말했어요. 요즘 오빠 행동이 예전 같지 않아.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애들도 다 걱정해. 무슨 행동이 이상해? 자꾸 깜빡거리고 같은 말 반복하고. 그런 적 없어. 있어. 오빠가 모르는 거야.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내가 정말 그랬나?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밤이 됐어요. 저는 방에 누워 생각했어요. 혹시 내가 정말 이상해진 걸까? 아니에요. 분명 아니에요. 하지만 동생과 조카들이 계속 그렇게 말하니까 흔들렸어요. 이건 뭔가 이상해. 어젯밤 대화가 떠올랐어요. 외삼촌은 언제 내쫓아? 명에 바꾸면 바로 정리해야지. 그리고 오늘 동생의 행동. 건강 체크, 치매 의심, 동네에 소문 퍼뜨리기. 설마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연결이 됐어요. 만약 제가 치매 환자로 낙인 찍히면 명예 이전도 쉬워지겠죠. 나를 무능력자로 만들려는 건가? 등골이 오싹했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밖에선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걱정이 아니야. 뭔가 계획된 일이에요. 저를 몰아내기 위한. 일주일이 지났어요. 집안 분위기는 점점 이상해졌어요. 동생 가족은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저는 조심스러워졌어요. 말을 아꼈고 행동도 신중히 했어요. 실수라도 하면 또 트집 잡힐 테니까요. 어느 날 오후 동생이 저를 불렀어요. 오빠, 잠깐 얘기 좀 할까? 응.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매형과 조카들도 함께였어요. 동생은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오빠, 이거 좀 봐. 뭔데? 땅 관련 서류야.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토지 소유권 이전 동의서였어요. 이게 왜? 오빠, 이 땅 우리한테 미리 주면 어때? 뭐? 저는 놀라서 동생을 봤어요. 조카 아들이 끼어들었어요. 외삼촌, 저희가 여기서 농사도 짓고 개발도 할 거거든요. 그러려면 명의가 저희 쪽으로 넘어와야 해요. 농사? 개발? 네. 귀농 귀촌붐이잖아요. 여기 땅값도 오를 거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동생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왜? 어차피 나중엔 내가 물려받을 땅인데 미리 정리하는 게 좋잖아. 나 아직 살아있어. 알아. 그래서 미리 정리하자는 거야. 형이 치매 오기 전에. 나 치매 아니라니까.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매형이 나섰어요. 형님 진정하세요. 우리 좋자고 하는 얘기예요. 좋자고? 내 땅을 빼앗으려는 건데? 빼앗는 게 아니죠. 미리 드리는 거예요. 안 돼. 절대 안 돼. 저는 서류를 내려놨어요. 동생은 화를 냈어요. 오빠, 왜 이렇게 고집이 세? 나 유일한 가족이잖아. 당연히 내가 물려받아야지. 그건 나 죽고 나서야. 죽고 나서? 그때 가면 복잡해져. 상속세며 뭐며.
그건 내 문제야. 동생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조카 딸이 말했어요. 외삼촌, 저희가 효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같이 살면서 모시겠다고요. 모신다고? 지금도 모시는 것처럼 보이진 않는데. 조카는 얼굴을 붉혔어요. 조카 아들이 말했어요. 외삼촌, 너무하시네요. 저희가 석 달 동안 얼마나 잘해드렸는데요. 잘해줬다고? 내 집에 얹혀 살면서. 얹혀 산다니요? 저희가 집세라도 내야 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야. 나가줘. 동생이 소리쳤어요. 오빠, 정신 차려. 나 너 동생이야. 왜 이렇게 나한테 못되게 굴어? 못되게 구는 건 너야. 뭐? 내가 내 땅 노리고 온 거잖아. 어젯밤 대화 다 들었어. 동생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소리야? 외삼촌 언제 내쫓아? 그 말 했잖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동생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곧 웃었어요.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그런 말 했을 리 없잖아. 분명히 들었어. 오빠 요즘 환청도 들리시나 봐. 환청 아니야. 매형이 나섰어요. 형님 진정하세요.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착각 아니야. 조카들도 거들었어요. 외삼촌, 엄마가 그런 말 할 리 없어요. 정말 오해하신 거예요. 저는 답답했어요. 너희들 다 짜고 치는 거지. 동생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오빠,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여? 나 내 동생이야. 평생 널 믿고 따랐잖아. 그랬다면 이런 소리 안 했을 거야. 오빠. 동생은 울먹였어요. 오빠 정말 요즘 이상해. 이런 오빠 처음 봐. 내가 이상한 게 아니야. 너희가 이상한 거야. 매형이 동생을 달랬어요. 여보, 진정해. 형님이 지금 상태가 안 좋으신 거야. 내 상태 멀쩡해.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숨이 가빴어요.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봤지? 완전히 이상해졌어. 응. 치매 확실한 것 같아. 병원 데려가야겠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절대 안 당해.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산책을 나갔어요. 마을 이장 집 앞을 지나는데 이장님이 나오셨어요. 만호 씨, 잠깐. 네, 이장님. 요즘 괜찮으신가? 네, 괜찮은데요. 이장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동생분이 그러시던데 요즘 좀 힘드시다면서요? 저는 놀랐어요. 누가 그러던가요? 만순 씨요. 어제 저한테 오셨어요. 뭐라고 했는데요? 오빠 정신이 좀 이상해졌다고 자꾸 헛소리하고 화도 잘 내신다고. 저는 화가 치밀었어요. 그런 적 없어요. 아, 그래요? 제가 잘못 들었나 보네요. 이장님, 전 멀쩡해요. 동생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장님은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글쎄요, 동생분이 그렇게 걱정하시던데. 믿지 마세요. 전 괜찮아요. 저는 급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동생을 찾았어요. 만순아. 왜 오빠? 너 이장님한테 뭐라고 했어? 동생은 태어냈어요. 그냥 오빠 걱정된다고 했지. 내가 정신 이상 있다고 했다며. 그런 말 안 했어. 그냥 건강이 안 좋아 보인다고 했어. 거짓말. 오빠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어?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동생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오빠, 나 진짜 걱정돼서 그런 거야. 왜 날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너희가 날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잖아. 오빠. 매형이 나섰어요. 형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동생분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데요. 닥쳐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나고 억울하고 무서웠어요.
이러다간 정말 미친 사람 취급당하겠어. 창밖을 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그때 문자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만호 씨, 동네 슈퍼주인입니다. 동생분이 또 오셔서 만호 씨 건강 얘기하시던데요. 괜찮으세요?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동생이 동네 곳곳에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 저를 고립시키려는 거예요. 저녁 무렵 조카들이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외삼촌, 저녁 드세요. 배 안 고파. 그래도 드셔야죠. 나가줘. 외삼촌. 나가.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거실에서 속삭임이 들렸어요. 완전히 틀어졌어. 이제 어떡하지? 엄마가 알아서 하겠지.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밤이 깊어갔어요. 집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어둠 속에서 혼자였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이제 혼자 싸워야 해.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가족도 이웃도. 저는 홀로였어요. 사흘 후 밤 11시였어요. 저는 방에 누워 있었어요. 불을 끄고 잠든 척 했어요. 요즘 습관이 됐어요. 밤마다 거실 대화를 엿듣는 것. 그들의 본심을 알고 싶었거든요. 1시간쯤 지나자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동생과 매형, 그리고 조카들이었어요. 애들아, 오빠 잠들었지? 응. 방에 불 꺼졌어. 좋아. 그럼 얘기하자. 의자 끌리는 소리가 났어요. 테이블에 둘러앉은 것 같았어요. 매형이 말했어요. 오늘 보험회사에서 연락 왔어요. 뭐래? 치매보험 승인 났대요. 저는 귀를 세웠어요. 치매보험? 조카 아들이 물었어요. 그럼 이제 진단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의사한테 형 기억력 떨어진다고만 하면 진단 쉽게 나와. 동생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숨을 죽였어요. 그런데 외삼촌이 병원 안 가시잖아요. 조카 딸이 말했어요. 억지로라도 데려가야지. 건강검진이라고 속이든지. 그게 될까요? 될 거야. 아니면 119 불러서 응급 이송시키든지. 119요? 응. 정신 이상 행동 보인다고 신고하면 돼.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조카 아들이 말했어요. 근데 외삼촌이 정말 치매예요? 제가 보기엔 멀쩡하신데. 멀쩡해도 서류상으론 치매야. 그게 중요한 거야. 매형의 목소리였어요. 그럼 보험금은 얼마나 나와요? 일시금으로 5천만 원. 5천? 응. 그리고 매달 100만 원씩 나와. 휘파람 소리가 났어요. 대박이네. 그치? 그러니까 빨리 진단받게 해야 해.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보험금까지 타려는 거야? 동생이 말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땅이야. 땅이요? 응. 조카가 알아봤는데 외삼촌만 내보내면 이 땅값이 20억은 오른대. 20억이요? 개발 계획이 있대. 관광단지로. 와 대박. 조카들은 흥분했어요. 그럼 외삼촌을 어떻게 내보내요? 요양원 보내야지. 외삼촌이 가실까요? 안 가도 강제로 보낼 수 있어. 치매 진단 나오면. 그럼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없어. 보호자가 결정하는 거니까. 매형이 웃었어요. 잘 짰네요, 여보. 당연하지. 나 이거 몇 달 전부터 준비했어. 저는 몸이 얼어붙었어요. 몇 달 전부터? 조카 딸이 물었어요. 근데 외삼촌이 화내시면 어떡해요? 요즘 완전 예민하시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야. 더 이상해 보이잖아. 아, 그렇구나. 그리고 동네 사람들한테도 이미 다 말해뒀어. 오빠 정신 이상하다고. 엄마 진짜 대단해.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분노와 슬픔이 섞인 눈물이었어요. 조카 아들이 말했어요. 그나저나 외삼촌 불쌍하긴 해요. 뭐가? 평생 혼자 사셨는데 이렇게 되니까. 불쌍하긴. 그래도 우리가 잘해줬어. 석 달이나 같이 살았잖아. 동생의 목소리엔 거리낌이 없었어요. 애초에 자식도 없으면서 이런 큰 땅을 왜 샀대? 혼자 뭐하러? 그러게요. 어차피 나한텐 물려줘야 하는 거잖아. 미리 받는 게 뭐가 나빠. 매형이 거들었어요. 형님도 요양원 가시면 편하실 거예요. 여기서 혼자 사는 것보다. 맞아. 우린 오히려 형 위에서 이러는 거야. 조카들이 동조했어요. 그럼 언제 병원 데려가요? 이번 주 안에. 빨리 끝내는 게 좋아. 알겠어요. 대화는 끝났어요. 하나둘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이불을 꽉 쥐고 있었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이럴 수가.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유일한 동생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저를 이용할 대상으로만 봤어요. 땅과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밖은 어두웠어요.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평생 성실하게 살았어요. 동생한테도 잘해줬어요. 조카들 학비도 도와줬어요. 이게 대가인가요? 저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소리 죽여 울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너무 외로워. 세상에 저 혼자인 것 같았어요. 아무도 제 편이 없었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어요. 그리고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은 78살 노인이 보였어요. 초라하고 불쌍하고 힘없는 노인. 이대로 당할 순 없어.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다시 일어서야 해. 무릎을 짚고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버텼어요. 책상으로 갔어요.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 통장과 중요 서류들이 있었어요. 땅 문서, 인감도장, 통장. 저는 그것들을 가방에 넣었어요. 이걸 지켜야 해.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어요. 전화번호부를 뒤졌어요. 옛날 제자 중 한 명이 변호사였어요. 이름은 박진수. 20년 전 가르쳤던 학생이었어요. 가끔 연락하곤 했죠. 저는 문자를 보냈어요. 진수야, 선생님이다. 급한 일이 생겼어. 내일 만날 수 있니? 곧 답장이 왔어요.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물론 만날 수 있습니다. 몇 시에 어디로 갈까요? 내일 오전 10시 봉화 시내 카페에서 보자. 알겠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가슴이 조금 진정됐어요. 이제 싸울 준비를 해야 해. 혼자서라도. 창밖을 다시 봤어요. 눈은 계속 내렸어요. 하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새벽이 오고 있었어요. 저는 옷을 챙겨 입었어요. 두툼한 코트를 걸쳤어요. 가방을 메고 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조용했어요. 모두 자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어요.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하지만 상쾌했어요. 저는 집을 나섰어요. 눈길을 걸었어요. 뒤돌아보니 제 집이 보였어요. 20년을 살았던 집이었어요. 하지만 이젠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었어요. 저는 앞을 향해 걸었어요. 마을 정류장까지 30분이 걸렸어요. 첫 차는 아침 7시였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기다렸어요. 춥고 외롭고 두려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긴다. 버스가 왔어요. 저는 일어나 버스에 올랐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앞만 봤어요. 이제 싸움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저는 절대 지지 않을 겁니다.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소백산 자락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 땅, 그 집. 20년을 살았던 곳이었지만 사실은 훨씬 오래된 인연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과거를 떠올렸어요. 50년 전 제가 28살 때였어요. 아버지는 농사를 지었어요. 평생 가난하게 사셨죠.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만호야, 우리도 땅이 있어야 해. 땅이요? 응. 남의 땅만 붙이면 평생 가난해. 우리 땅을 만들자. 그렇게 아버지와 저는 산 밑 황무지를 샀어요. 빚을 내서 샀어요. 300평. 돌투성이 땅이었어요. 나무 뿌리가 가득했죠. 하지만 우린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저 그리고 어머니까지 셋이서 땅을 일궜어요. 돌을 골라내고 나무를 베고 흙을 고르고 3년이 걸렸어요. 땀과 피로 만든 땅이었어요. 동생 만순이는 그때 21살이었어요. 도시로 나가 일했어요. 집안일은 거의 거들지 않았죠. 명절에나 한 번씩 왔어요. 오빠 힘들지? 나도 도와줄까? 아니, 괜찮아. 너 일 잘해. 저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동생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땅을 일군 후 우린 작은 집을 지었어요. 목조 주택이었어요. 허름했지만 따뜻했어요. 저는 결혼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을 모셔야 했거든요. 동생은 도시에 있고 저만 남았으니까요. 친구들은 물었어요. 만호야, 너 왜 장가 안 가? 부모님 모셔야죠. 그래도 너무한 거 아냐? 괜찮아요. 전 이게 좋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외로웠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우선이었어요. 10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 해 아버지도 가셨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만호야. 내 아버지. 이 땅 꼭 지켜라. 네. 아무도 믿지 마라. 가족이라도. 네.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해. 너만 믿는다. 아버지. 약속해라. 네, 약속할게요. 아버지는 그렇게 눈을 감으셨어요. 저는 그 약속을 지켰어요. 땅을 잘 관리했고 집도 지었어요. 퇴직금을 다 쏟아부어 지금의 별장을 만들었죠. 동생은 장례식 때 왔었어요. 오빠 고생 많았어. 나 너무 미안해. 괜찮아. 앞으로 자주 올게. 하지만 오지 않았어요.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나 얼굴 비쳤죠. 그러다 석 달 전 갑자기 나타났어요. 오빠, 우리 좀 지내도 될까? 저는 반가웠어요. 외로웠거든요. 하지만 그게 함정이었어요. 버스가 덜컹거렸어요. 저는 눈을 떴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아버지, 제가 약속 못 지킬 뻔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가족도 믿을 수 없다는 걸. 손이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어요. 내가 미쳤다고 가만히 당할 순 없지.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아버지, 제가 지킬게요. 꼭 지킬게요. 버스는 계속 달렸어요. 봉화 시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가방을 꼭 안았어요. 안엔 모든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땅 문서, 인감도장, 통장. 제 전부였어요. 이제 싸운다. 버스가 터미널에 도착했어요. 저는 내렸어요. 찬 바람이 불었지만 저는 꿋꿋이 섰어요.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제자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선생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카페로 향했어요. 이제 반격이 시작됩니다. 카페에 도착했어요. 작은 카페였어요. 따뜻했고 조용했어요. 안쪽 테이블에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박진수였어요.
30대 후반쯤 돼 보였어요. 정장 차림이었죠. 그는 저를 보자마자 일어났어요. 선생님, 진수야, 오랜만이다. 우린 악수했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어요.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응, 고마워. 진수는 커피를 주문했어요. 우린 마주 앉았어요.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문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진수야, 내가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요? 저는 모든 걸 말했어요. 동생 가족이 들어온 것, 밤에 들은 대화, 치매 조작 계획, 땅을 빼앗으려는 음모.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놨어요. 진수는 점점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정말이세요? 그래. 다 들었어. 내 귀로 직접. 선생님, 이건 심각한 범죄예요. 사기고 횡령이고 명예 위조 시도고. 나도 알아. 그래서 내가 필요해. 진수는 노트를 꺼냈어요. 일단 증거가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들으신 대화 녹음하셨어요? 아니, 그냥 들었어. 그럼 증거가 없네요. 저는 고개를 떨궜어요. 그럼 어떡하지? 진수는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녹음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들이 다시 그런 대화를 하면 녹음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설치해? 들키면 어쩌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작은 녹음기가 있어요. 거실 어딘가에 숨겨두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CCTV도 필요해요. CCTV? 네. 그들의 행동을 기록해야 합니다. 그건 어떻게? 작은 카메라를 천장이나 책장에 숨길 수 있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그런 거 비싸지 않아? 괜찮습니다. 제가 구해드릴게요. 선생님 위해서라면요. 눈물이 날 뻔했어요. 고맙다, 진수야. 천만에요. 선생님 은혜 갚을 기회예요. 그때 카페 문이 열렸어요. 젊은 여자가 들어왔어요. 30대 초반쯤 돼 보였어요. 진수가 손을 흔들었어요. 지은아, 여기. 여자가 다가왔어요. 오빠, 늦어서 미안해. 괜찮아. 선생님, 제 동생 박지은이에요. 수의사예요. 안녕하세요. 지은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선생님 얘기 오빠한테 들었어요. 정말 화나네요. 고맙네. 지은은 자리에 앉았어요. 선생님, 제 형부가 기자예요. 지방신문사에서 일하거든요. 기자? 네. 이런 사건 취재하면 좋아할 것 같아요. 진수가 거들었어요. 그래, 맞아. 형부한테 부탁해볼까? 이미 전화했어. 오후에 온대. 저는 놀랐어요. 너희 남매 정말 고맙구나. 별 말씀을요. 선생님 도와드리는 건 당연하죠. 오후 2시 카페에 한 남자가 더 왔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죠. 처제 왔어. 형부. 여기 앉으세요. 남자는 저에게 명함을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봉화일보 기자 김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태준은 노트북을 꺼냈어요. 진수한테 대충 들었어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다시 한번 모든 걸 설명했어요. 태준은 열심히 받아 적었어요. 이거 큰 건데요. 큰 거요? 네. 사실 저희 신문사에서 최근 이 지역 개발 계획 취재하고 있거든요. 개발 계획이요? 네. 소백산 관광단지 조성 계획이요. 정부 예산 들어가는 큰 프로젝트예요. 저는 귀가 번쩍 뜨였어요. 그게 정말이에요? 네. 아직 공식 발표 전인데 내부 정보 빠진 것 같아요. 그럼 내 땅도 아마 포함될 겁니다. 개발 예정 지역이 선생님 땅 근처거든요.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럼 내 동생이 그걸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가능성 높습니다.
조사해 볼게요. 태준은 노트북을 두드렸어요. 이틀 후 태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뭔데요? 선생님 동생분 개발 담당 공무원이랑 아는 사이더라고요. 뭐요? 같은 동창회 출신이에요. 그 공무원한테 사전 정보 받은 것 같아요. 저는 화가 치밀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카분이 이미 주변 땅도 몇 개 매입했더라고요. 뭐라고요? 투기 목적인 것 같아요. 선생님 땅까지 손에 넣으면 대박 치는 거죠.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이 사람들이. 진수가 말했어요. 선생님, 이제 반격할 때예요. 녹음기 설치하러 가시죠.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동생 가족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오빠, 어디 갔다 와? 산책. 산책? 하루 종일? 응. 좀 머리 식힐 곳이 필요했어. 동생은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오빠, 괜찮아? 괜찮아.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가방 안엔 진수가 준 작은 녹음기와 카메라가 들어 있었어요. 밤 11시 모두 잠든 후 저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갔어요. 녹음기를 TV 뒤에 숨겼어요. 카메라는 책장 위 장식품 사이에 뒀어요. 완벽했어요. 눈에 띄지 않았어요. 다음 날 밤 다시 거실에서 대화가 시작됐어요. 저는 방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녹음기가 작동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내일 병원 데려가자. 외삼촌이 갈까? 강제로라도 데려가야지. 어떻게? 119 부르면 돼. 모든 대화가 녹음됐어요. 사흘 후 진수가 녹음 파일을 확인했어요. 선생님, 완벽합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정말? 네. 사기 미수 명예 위조 시도 모두 입증 가능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태준도 기사 준비를 마쳤어요. 선생님, 내일 일면에 나갑니다. 일면요? 네. 개발 정보 이용한 가족 사기극 제목으로요. 저는 웃었어요. 오랜만에 웃었어요.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이런 나쁜 놈들 혼내줘야죠. 다음 날 아침 신문이 배달됐어요. 일면에 큼지막한 제목이 보였어요. 개발 정보 이용한 가족 사기극, 일은 노인 땅 빼앗으려 치매 조작까지. 동생은 신문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야?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만순아, 이제 끝이야. 신문 기사가 나간 후 집안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동생은 신문을 구겨 던졌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오빠가 이랬어? 그래.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미쳤어? 가족을 이렇게 망신시켜? 가족? 내가 날 가족으로 본 적이나 있어? 동생은 말문이 막혔어요. 매형이 나섰어요. 형님, 이건 너무하십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요? 뭘 잘못했냐고.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외삼촌은 언제 내쫓아? 명에 바꾸면 바로 정리해야지. 거실에 목소리가 울렸어요. 동생과 매형, 조카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너희가 한 말이지. 다 녹음했어. 조카 아들이 소리쳤어요. 도청이잖아요. 불법이에요. 불법? 내 집에서 내가 녹음하는 게 불법이야? 진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태준 기자도 함께였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진수입니다. 진수는 명함을 건넸어요. 동생은 명함을 보더니 뒤로 물러섰어요. 변호사? 네. 정만호 선생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태준도 명함을 내밀었어요. 봉화일보 김태준 기자입니다. 오늘 기사 보셨죠? 동생은 입술을 떨었어요. 진수가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건 고소장입니다.
사기 미수 명예 위조시도 정신과 진단 강요 미수. 고 소장? 네. 오늘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동생은 주저앉았어요. 오빠 설마 진짜 고소한 거야? 그래. 미쳤어? 우린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범죄를 봐주나? 진수가 이어 말했어요. 그리고 병원에도 연락했습니다. 병원? 네. 선생님을 진단하려던 정신과 병원이요. 매형이 당황했어요. 거긴 어떻게? 병원 측에 사실 확인했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제공하려 했다는 증거도 확보했고요. 그건 병원에서 진단 의뢰 자체를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의료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매형은 고개를 떨궜어요. 태준 기자가 말했어요. 추가 취재도 진행 중입니다. 개발 담당 공무원과의 관계, 주변 땅 투기 의혹까지요. 제발 그만해요. 조카 딸이 울먹였어요. 이러면 저희 다 망해요. 너희가 날 망치려고 했잖아.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외삼촌 미안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조카 아들도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줄 알면서 왜 했어? 돈이 필요했어요. 빚도 많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날 이용하려고 했구나. 동생이 제 발을 잡았어요. 오빠 제발. 고소 취하해줘.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정말 미안해. 내가 욕심에 눈이 멀었어. 동생은 울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만순아, 넌 날 가족으로 안 봤어. 그냥 돈으로 봤지. 아니야. 오빠는 내 가족이야. 가족이라면 이런 짓 안 해. 저는 동생의 손을 뿌리쳤어요. 진수가 말했어요. 선생님 결정하세요. 고소 진행할까요? 아니면 합의할까요? 저는 동생을 봤어요. 그녀는 눈물 범벅이었어요. 한때는 사랑했던 동생이었어요. 어릴 적 함께 뛰놀았던 동생. 하지만 이제 아니었어요. 합의는 없어. 법대로 해. 오빠.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뭔데? 오늘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동생은 고개를 떨궜어요. 알았어. 그날 오후 동생 가족은 짐을 쌌어요.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그들을 지켜봤어요. 조카들은 짐을 차에 실었어요. 눈물을 흘리며요. 동생은 마지막으로 저를 봤어요. 오빠 정말 미안해. 나 언젠가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동생은 차에 탔어요. 차가 출발했어요. 저는 창밖으로 그들이 떠나는 걸 봤어요. 멀어지는 차. 그리고 조용해지는 집. 진수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긴. 하지만 이게 맞아.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후 경찰 조사가 시작됐어요. 동생과 매형, 조카들 모두 조사받았어요. 증거가 명확했어요. 녹음, CCTV 영상, 문서 기록. 검찰은 기소를 결정했어요. 재판은 석 달 후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동네 사람들도 사건을 알게 됐어요. 이장님이 찾아왔어요. 만호 씨, 정말 힘드셨겠어요. 괜찮습니다. 동생분이 그럴 줄 몰랐어요. 제가 속았네요. 신경 쓰지 마세요. 슈퍼 주인도 찾아왔어요. 만호 씨, 죄송해요. 저도 동생분 말만 믿고. 괜찮아요. 사람들은 저를 동정했어요. 하지만 저는 동정이 싫었어요. 전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며 미소 지었어요. 조카 아들은 대학교에서 조사받았어요. 장학금도 취소됐어요.
조카 딸은 직장에서 징계받았어요. 동생과 매형은 지역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았어요. 모두 자업자득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혼자 저녁을 먹었어요. 김치찌개와 밥. 간단한 식사였어요. 하지만 맛있었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렸어요. 소복이 쌓였어요. 저는 창가에 섰어요. 눈을 바라봤어요. 이제 괜찮아. 마음이 평온했어요. 가족은 없어졌지만 자유를 얻었어요. 땅도 지켰어요. 아버지와의 약속도 지켰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진수였어요. 선생님, 재판 날짜 나왔어요. 언제? 다음 달 15일이요. 알았어. 고마워. 선생님, 잘 지내세요. 자주 전화 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다시 창밖을 봤어요. 눈은 계속 내렸어요. 하지만 이젠 춥지 않았어요. 따뜻했어요. 저는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삶의 시작. 혼자지만 자유로운 삶. 그리고 그게 행복이었어요. 석 달이 흘렀어요. 재판은 끝났어요. 동생과 매형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조카들은 벌금형이었죠.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아마 부끄러워서겠죠. 저는 혼자가 됐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진수를 불렀어요. 진수야, 땅 일부를 기부하고 싶어. 기부요? 어디에요? 지역 아동센터랑 노인회관에. 진수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선생님, 그럼 땅값이 많이 줄어드는데요. 괜찮아. 나 혼자 쓰기엔 너무 넓어. 정말 괜찮으세요? 응. 이게 맞는 것 같아. 진수는 미소 지었어요. 선생님다우세요. 기부 절차는 한 달 걸렸어요. 지역 아동센터는 제 땅 일부에 작은 놀이터를 만들었어요. 노인회관은 텃밭을 조성했어요. 사람들은 고마워했어요. 만호 씨,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마을 사람들은 저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동정이 아닌 존경의 눈빛으로요. 겨울이 다시 왔어요. 저는 매일 아침 부모님 사진 앞에 섰어요. 액자 속 부모님은 웃고 계셨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는 사진에 손을 얹었어요. 이제 지켰습니다. 약속 지켰어요.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외롭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웃고 계셨어요. 어느 날 저녁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지은이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가족도 함께였어요. 선생님, 저녁 드셨어요? 아직. 그럼 같이 드실래요? 저희 집에서 김치찌개 끓였거든요. 그래도 돼? 당연하죠. 가족인데요. 저는 코트를 입고 따라갔어요. 지은네 집은 따뜻했어요. 식탁엔 김치찌개, 된장찌개, 반찬들이 가득했어요. 자, 앉으세요. 저는 앉았어요. 지은의 남편과 아이들도 함께였어요. 잘 먹겠습니다. 밥을 먹는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 같은 분위기였어요. 지은이 말했어요. 선생님, 요즘 어떠세요? 좋아. 평온해.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긴. 하지만 괜찮아. 너희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은은 미소 지었어요. 저희도 선생님 있어서 든든해요. 식사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이제는 내가 선택한 사람들과 살아간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닌 마음으로 선택한 사람들. 그게 진짜 가족이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난로에 불을 지폈어요.
따뜻한 불길이 방을 데웠어요. 책을 펼쳤어요. 오래된 시집이었어요.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어요.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함께 있는데 외로울 때다. 저는 웃었어요. 맞아. 이제 난 외롭지 않아.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얗고 고요한 눈이었어요. 저는 창가에 섰어요. 눈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평온했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휴대폰이 울렸어요. 진수였어요. 선생님 잘 주무세요. 그래, 너도. 선생님 언제 한번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아내가 밥 차려준대요. 그래, 갈게. 사랑합니다, 선생님. 나도 고맙다, 진수야.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다시 창밖을 봤어요. 눈은 계속 내렸어요. 소백산은 하얗게 물들어 있었어요. 아름다웠어요. 저는 난로 앞에 앉았어요. 따뜻한 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삶의 시작. 그날 밤 저는 평온하게 잠들었어요. 꿈을 꿨어요. 부모님이 나오는 꿈이었어요. 그들은 웃고 계셨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잘했다, 만호야. 저는 꿈속에서도 웃었어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당신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이 지금 힘든 순간에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이시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